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 대통령님의 함께하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라는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화살, 한 번의 적중. 기득권 세력의 높은 벽을 실감했고 한국 정치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길고 고단한 싸움인지를 실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온 과정들을 되돌아봤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결심했던 대학 시절, 판검사를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 구속을 감수하며 부패와 싸웠던 시민운동가 시절 지자체장이 되어 직접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까지 모두가 한 줄기였다. 한국 정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끝까지 가는 거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왜 패배했는지부터 분석해봤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진심으로 호소했지만 그 진심이 사람들 마음을 울리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그때 문득 사마천의 사기에서 읽은 이광의 활쏘기 이야기가 떠올랐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명장인 이광은 팔을 길어 활쏘기에 능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정수리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활은 정확하게 이마에 박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얼룩무늬 바위였다. 그런데 화살이 바위에 어찌나 단단히 박혔는지 뽑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리도 깊게 박혔을까? 이강은 활을 쏘았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화살을 날려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살이 바위에 맞고 그냥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 첫 번째 화살은 호랑이가 덤비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중력을 다했기 때문에 화살이 바위에 박혔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시험 삼아 쏘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사람도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상대에게 정성을 다해 진의를 보여주면 반드시 그 뜻이 마음에 전달될 것이다.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궁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화살이 아닌 마음으로 전역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번의 선거전에서 나는 무엇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정조준했던 것일까? 유권자 한 사람은 그저 한 표로만 생각하며 가식의 미소를 보내지 않았을까? 오래도록 뼈저린 반성을 거듭하며 나는 다음 선거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10년 6일 지방선거에서 나는 야당 단일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와 소력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다. 선거에서 두 번 낙선한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았다.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선거의 전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선거는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발로 뛰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 개개인이 만나는 과정이라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만 한다. 우선 유권자와 만날 때도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 한 사람을 두 번 이상 만나기 어려운 만큼 한 번 만났을 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줘야만 한다. 유권자의 만남은 먼저 명함 돌리는 일로 시작된다. 명함을 주는데도 기술이 있다. 명함을 건넬 때 반드시 유권자의 눈을 마주쳐야 한다. 이 순간이야말로 후보의 진심이 필요할 때다. 가식은 통하지 않는다. 악수를 할 때도 반드시 손을 잡은 상대와 눈을 마주쳐 뚜렷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혹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앞사람 손을 잡으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얼굴을 돌린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다.
손을 잡은 유권자는 분명 무시당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겐 군중 심리가 있다. 앞사람이 명함을 안 받으면 이를 본 뒷사람도 거부할 확률이 높다. 그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거부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다 지나간 후 새로 행인들이 몰려올 때 명함을 돌려야 한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 계단을 내려가서 명함을 돌리다 선거법에 걸려 50만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도처에 숨어서 나의 약점을 찾기 위해 노리는 눈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늘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여당 후보는 심지어 지하철 속에서 명함을 돌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이른 새벽에 약수터 같은 데 올라가서 명함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비 오는 날 누가 약수터에 나타나겠는가 싶지만 그래도 올 사람은 온다. 비 오는 날은 거르지 않고 약수터를 오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생뚱맞게 명함을 건네주는 후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을 놔두고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인적이 드문 약수터에 와서 명함을 돌릴까? 하지만 그 자체로 특별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정성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 약수터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것이며 사랑방에 가서도 한 번쯤은 입에 올리게 되어 있다. 이렇듯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수 있다면 후보 스스로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요령들은 나는 대부분 책을 통해 알았다. 나는 설득의 심리학을 비롯해 수십 권의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다. 선거는 종합 예술이다. 선거는 후보자 자신을 알려서 유권자의 마음을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를 무렵 성남시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했을 때 역시나 내 빈석에 내 자리가 없었다. 이럴 때는 먼저 와서 앉는 사람이 임자였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도 잽싸게 그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자 시청에서 나온 행사 담당 공무원이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정해진 자리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내가 무안할 정도로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야당 후보입니다.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고 행동을 취했다. 안 됩니다. 규정을 지켜주세요. 담당자는 아예 나를 떠밀다시피 했다.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나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자리를 슬쩍 떠나려면서 나는 슬쩍 그 여직원의 명찰을 보았다. 그러고는 나중에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수첩에 적어두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나는 명함을 거의 60만 장 가까이 돌렸고 성남시 전역을 3바퀴 이상 돌았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그야말로 팔다리가 쑤시도록 유권자와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나는 2번의 도전 끝에 성남시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성남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나는 문득 수첩을 뒤지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내게 면박을 주었던 바로 그 담당자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담당자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알아보았다. 평판도 좋고 근무 성적도 우수했다. 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모름지기 공무원이라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지. 그 담당자는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야당 후보인 나를 자리에 앉지 못하게 떠밀었던 것이다. 그 뒤 인사이동 때 나는 그 담당자에게 좋은 보직을 주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역시나 옮긴 곳에도 그 담당자는 맡은 바 임무를 아주 충실히 해냈다. 맨몸으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나는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이름 모를 서민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도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시장이 된 뒤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메모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마디로 압축이 되었다. 그것은 민심이었다.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민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민심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이 그 메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 한마디 한마디야말로 가장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만약에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선거 자금이 두둑했더라면 그런 자산은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유세를 해야 했기에 나는 거리로 나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시민들은 진심을 이야기해 주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시정활동을 해달라고. 그 하나하나의 진심들을 듣지 못했다면 나 역시 민심을 그저 표심으로만 해석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오만함에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온종일 성남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이삭을 줍듯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챙기던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품은 5번째 꿈. 악조건일수록 배울 게 많다. 철부지 시절부터 청년기에 접어들 때까지 내 평생 소원은 4가지였다. 첫 번째 소원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공장 간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 2가지 소원은 오로지 맞지 않겠다는 마음이 작용한 것이다. 세 번째 소원은 냉장고에 싱싱한 과일을 넣어두어 언제든 꺼내 먹는 것이었다. 냉장고는커녕 과일조차 엄두 내지 못했던 처지였기 때문이다. 청년기에 접어들고 생긴 4번째 소원은 노가리 안주에 생맥주를 실컷 마셔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생 때도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전히 소원에만 머물렀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성남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에야 이 4가지 오랜 소원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었다. 선생님이나 공장 간부는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얻어맞을 일이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입으로 작은 냉장고를 들여놓고 계절 과일을 넣어두고 밤이면 사무실 건물 1층 생맥주집으로 내려가 노가리 안주에 생맥주를 마셨다. 그 뒤로 2년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노가리에 생맥주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다. 아차,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겠다. 새로운 소원이 생긴 후 나는 1990년 여름부터 결혼 작전에 돌입했다. 배우자를 구하되 이것저것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나름 원칙을 정했다. 8월에 만나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친구와 친지들이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다. 셋째 형수의 어머니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나보다 3살 아래였다.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이듬해인 91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 뒤 우리 부부는 1992년과 1993년 연년생으로 2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소원대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꿈이 다가오고 있었다. 1994년 서울에서 참여연대가 결성되었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나중에 성남참여연대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시민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자 권력 감시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기존 도시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의 철거민들이 대거 이주해온 탓에 시가 건설될 때부터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은 군대도 현역이 아닌 방위로 근무했다. 성남시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많은 곳은 5가지가 있었다. 첫째, 십자가가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 곳곳에 개척교회가 들어서서 밤에 언덕 위에서 보면 십자가들이 별처럼 빛났다. 둘째, 복덕방이 많았다. 시를 건설할 때 철거민들이 준 분양권을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철거민들이 사고 파는 일이 많았고,
그 분양권 매매 때문에 동네마다 부동산 업자들이 너도 나도 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셋째, 포장마차가 많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장마차가 속속 생겨났다. 또 마땅히 직업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적은 돈으로 손쉽게 차릴 수 있는 사업이 포장마차였다. 넷째,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힘이 겨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다툼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다. 다섯째, 철거민 지역 특성상 숨기기가 쉽다 보니 전국의 범죄자들이 몰려들었고 당연히 강력범 검거율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성남시에는 경기 동부지역 운동권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했다. 수원, 용인, 여주, 이천 등 경기도 인근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교두보로 성남시에 모였던 것이다. 이런 특성 말고는 놓고 봐도 성남시에서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도구는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처음 인권운동을 할 당시에는 경찰들이 법을 더 자주 어겼다. 변호사에게는 피의자 접견권이 있었지만 경찰들은 내가 변호사 신분증을 내밀어 주어도 접견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민주주의 교과서가 바로 성남시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당장은 악조건 투성이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배우고 경험할 것들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거쳐냈습니다. 어릴 때 소소하게 4가지 꿈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 되고 두 번째 간부가 되고 싶다는 이유는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계절마다 과일이 많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거고, 네 번째는 생맥주와 노가리 안주를 평생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죠. 여기 그 소원 다 이루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과 저는 얻어맞고 사는 사람 없으실 거고, 마음만 먹으면 냉장고에 과일을 채워놓고 포장마차에 가서 생맥주와 노가리를 언제든지 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